이번에는 호러박스라는 어플에서 짧고 무서운 이야기들 몇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세요. 그럼 첫 번째 이야기. 계속 저주할 거야. 내 친구가 들려준 이야기다. 그 녀석에게는 도쿄에서 혼자 살고 있는 여동생이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동생으로부터 연락이 끊어졌던 모양이다. 그렇지만 여동생이 사회인으로 독립해 나가는 과정이라 생각했던 탓에 그대로 내버려 뒀었다고 한다. 그런데 얼마 뒤 경찰에서 전화가 온 것이다. 여동생이 자살했다는 것이었다. 유서에 의하면 직장 상사와 불륜 관계에 있던 여동생이 임신한 뒤 버림받은 나머지 죽음을 택했다고 한다. 친구는 당연히 미친 듯이 화를 냈고 그 직장 상사라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 도쿄로 달려갔다. 여동생의 영정과 뼈가루를 품에 안고 우선 여동생이 직장으로 가서 그 상사를 불러내려 했지만 그럴 수 없었다. 그 녀석은 이미 회사를 그만둔 상태였던 것이다. 자세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이미지에 좋지 않다는 이유로 권고사직을 당한 모양이었다. 그렇지만 다행히 여동생의 친구를 만날 수 있었고 그 친구에게 사정사정해서 그 녀석의 주소를 알게 되었다. 친구는 단숨에 그놈의 집으로 달려갔다. 하지만 초인종을 아무리 눌러도 대답이 없다. 현관문을 끈질기게 두드리자 결국 그놈은 얼굴을 드러냈다. 친구는 이를 갈며 자신의 신분과 찾아온 이유를 밝혔다. 친구는 영정을 보여주며 당장 무릎 꿇고 사과하라고 분노하며 따졌다. 하지만 어째서인지 남자의 반응이 이상하다. 화가 난 친구는 위협이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내 여동생이 널 용서했을 거라고 생각하냐? 그 녀석은 매일 네 머리맡에 나타나서 울고 있어. 내 머리맡에. 네 녀석이 사과를 하지 않는다면 성불도 못할 거라고. 그렇지만 그 남자는 지친 것 같은 표정으로 쓰느숨을 지으며 대답했다. 그럴 리 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비웃는 건가? 그렇게 생각한 친구는 더 화가 났다. 말도 안 되긴 뭐가 말도 안 된다는 거야. 일단 사과해. 그 아이가 성불할 수 있도록. 남자는 그런 친구를 여전히 지친 듯한 표정으로 바라보며 말했다. 쓸데없는 짓입니다. 몇 번을 사과해도 그녀는 용서해주지 않아요. 지금도 이 옆에서 나를 노려보고 있어요. 내가 죽을 때까지 계속 저주할 생각이랍니다. 계속 저주할 거야. 그래서 제목이 이번에는 검은 연기. 옛날 어느 회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문득 생각이 나서 적어봅니다. 회사 주차장 입구는 옆 동네에 언덕이 있습니다. 당연히 그 위에서 보면 회사 건물이 빛나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차로 통근하던 나는 그날도 빠듯하게 회사에 도착해 어수선하게 주차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회사 건물 쪽을 봤습니다. 그런데 건물 최상층에서 매연같이 새까만 연기가 나와 자욱히 건물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건물에서 불이 난 것은 처음 보는 일이었기에 나는 지각을 각오하고 잠시 동안 그 광경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 큰 불이네. 훌륭한 건물인데 최상층은 불 끄기도 힘들겠다. 나중에 뉴스에서 찾아보기로 하고 나는 급히 회사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석간신문과 TV 뉴스에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회사 건물을 다시 찾았더니 역시 화재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생각해보면 엄청난 연기가 건물을 감싸고 있었지만 불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역시 그 건물에는 무언가가 얽혀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응? 네, 요거 이렇게 마무리가 되나? 그 다음에 네가 밉다. 내가 6년 전 겨울에 겪은 일입니다. 내가 졸업한 Y여학교는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함께 있는 여학교였습니다. 클럽 활동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려던 참이었습니다. 하지만 휴대폰을 교실에 놓고 왔다는 것을 깨닫고 서둘러 교실로 돌아갔습니다. 주변에는 누구 한 사람 보이지 않는 데다 어두컴컴했습니다. 그 압도적인 고요함과 싸늘한 공기가 너무나도 소름 끼쳤습니다. 하지만 빨리 휴대폰을 찾아 집으로 가야겠다는 생각만 가득했기 때문에 용기를 내서 갔습니다. 그때 갑자기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주위에는 아무리 둘러봐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교실이나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기분 탓이라고 생각한 나는 교실에 들어가 휴대폰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나오려고 한 순간 교실 창문을 봤습니다. 그곳에는 부스스한 긴 머리에 얼굴의 반 정도의 지독한 화상을 입은 여자가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이쪽을 노려보면서 신음소리를 크게 내지르며 쾅쾅하고 손으로 창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깜짝 놀라 교실을 나와 열심히 달려 도망쳤습니다. 겨우 학교 정문 앞까지 도착한 순간 갑자기 누군가가 내 발목을 잡았습니다.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니 아까 그 여자였습니다. 여자는 손톱을 잔뜩 세워 내 발목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밉다, 밉다, 네가 밉다. 나는 열심히 발을 뿌리쳐 급히 학교를 나왔습니다. 여자가 꽉 쥐었던 발목은 시퍼렇게 멍이 들어 2주 동안 손의 모양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도대체 무엇이었던 걸까요? 지금 생각해도 온몸에 소름이 돋습니다. 라는 이야기. 그 다음에 분신사바가 2가지가 있고요. 엘리베이터 시리즈도 있네. 여기 있습니까? 뭐가 있을까요? 한밤중 청년은 스트레스 때문에 가슴이 아파 도저히 잠을 잘 수 없었다. 기분 전환을 위해 가까운 해변길을 걷고 있었다. 그런데 바다 쪽에서 희미하게 확성기로 말하는 것 같은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쪽을 바라보니 바다에 반짝반짝 예쁘게 빛나는 금색의 물체가 보였다. 이상하게 생각한 청년은 해변으로 내려갔다. 그러자 그 목소리가 당신은 여기에 있습니까? 당신은 여기에 있습니까? 라고 멍하니 되풀이하는 것이 들렸다. 그리고 불쌍히 모습을 한 기념비 같은 것이 바다 위에 떠서 반짝반짝 금색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런데 그것을 잠시 동안 보고 있자 서서히 손과 몸이 꾸물꾸물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몸의 균형이 사라지며 이쪽으로 다가오기 시작했다. 그 순간 청년은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급히 원래 길로 달려가기 시작했다. 그러자 당신은 여기에 있습니까? 당신은 여기에 있습니까? 라는 여자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뒤를 돌아보니 불상 같은 것은 해변 위를 마구 움직이고 있었다. 청년은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고 그대로 네! 라고 대답하려고 했다. 그러나 왠지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계속 걸려 아니요! 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여자의 목소리는 멈추고 불상 같은 것도 사라져버렸다. 그리고 청년은 알아차렸다. 이곳이 해변이 아니라 바닷속이라는 것을. 청년은 가슴까지 바다에 잠긴 채 점점 바다 깊은 곳으로 달려가고 있던 것이다. 여기에 있습니까? 였고요. 그리고 아까 구내염 이거 구내염 한번 볼게요. 어느 날 이상한 가게를 발견했다. 인식마트? 어쩐지 기분 나쁜 이름이다. 그렇지만 호기심이 발동한 나는 그대로 가게 문을 열어 젖혔다. 실례합니다. 나는 큰 소리로 외쳤다. 뒤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비웃는 것 같아 부끄럽다. 잠시 후 나온 것은 40대에서 50대 사이인 것 같은 아저씨다. 무슨 일이신가요? 상냥한 미소를 띤 아저씨의 얼굴에 마음이 놓인다. 아, 가게 이름이 신기해서요. 주변을 돌아보니 10엔짜리 껌이나 불량과자 같은 옛날 과자들이 늘어서 있다. 뒤편에는 밥에 뿌려 먹는 양념과 기름 같은 것도 있었다. 아이고 손님이 오시다니 이게 얼마만인가. 10년 전쯤 손님이 사간 과자에 우연히 벌레가 들어있던 탓에 손님이 많던 이 가게도 요즘에는 그냥 건물만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려. 왜 이름이 인식인지 물어보려고 했지만 기쁜 듯이 웃고 있는 아저씨를 보니 그럴 마음이 나지 않았다. 인식 위에 한자는 사람인 음식식, 사람 음식 그런 이름이라 궁금하네. 뭘까요? 나는 일단 30엔짜리 초콜릿 하나와 50엔 어치 껌을 사서 가게를 나섰다. 집에 돌아와 여동생에게 자랑하며 먹었다. 다른 가게의 과자와 그다지 다르지 않게 맛있었다. 매일 싸게 과자를 살 수 있다니 왠지 두근두근거린다. 어느 날 이빨이 간질간질했다.
거울을 보니 구내염이 여러 개 생겨 있었다. 입안에 염증. 이래서는 곤란하다 싶었지만 왠지 낫지 않는다. 한 번은 그 가게를 의심해 보기도 했지만 그래서야 저 아저씨가 불쌍하다. 우선 그 가게의 일은 완전히 잊기로 마음먹었다. 다음날 그 가게에 가니 진열된 과자의 양이 꽤 줄어 있었다. 나는 초콜릿과 불량과자를 사서 가게를 나섰다. 바지직! 아야! 입안에서 따끔함이 느껴진다. 나는 집으로 서둘러 돌아와 거울로 입안을 비춰보았다. 어째서인지 입속에 구내염이 터져 피가 흐르고 있었다. 갑자기 다른 구내염에서도 아픔이 느껴진다. 아파. 당황해서 그쪽을 거울에 비춘다. 서서히 고통이 심해져 참을 수 없을 정도다. 대굴대굴 구르며 아파하고 있는데 또 파지직 하는 소리가 들렸다. 거울을 보니 두 번째 구내염도 터져 피가 흐르고 있었다. 도대체 무슨 일인지 알 수 없는 나로는 공포에 질릴 수밖에 없었다. 파지직. 거울로 보고 있는 눈앞에서 하나하나 구내염이 터져나갔다. 터져나간 흔적 속에서 무엇인가가 꾸물거리는 것이 보인다. 그리고 그것은 꾸물꾸물 바깥으로 기어나오기 시작했다. 엄청난 격통이 몰아친다. 발버둥 치며 울었다. 이미 참을 수 없는 수준을 넘었다. 드디어 그것은 입속에서 뛰쳐나와 방바닥에 하나둘 떨어진다. 그것을 본 나는 무서워 죽을 것 같았다. 바닥에는 무수한 구더기가 꾸물꾸물꾸물꾸물꾸물꾸물. 이어서 구더기가 떨어지며 우글우글 몰려 춤을 춘다. 입에서는 계속해서 구더기와 피가 흘러내린다. 구더기는 구내염에서 계속해서 흘러내린다. 내게는 계속 엄청난 아픔이 전해진다. 결국 정신을 잃을 것 같아진 나는 쓰러진다. 구더기들이 가득 모여있는 곳으로 얼굴이 떨어진다. 가직! 싫은 소리다. 그렇게 생각하며 눈을 떠보니 예상대로 바로 눈앞에 무수한 구더기가 꾸물거리고 있다. 구더기가 입으로 들어온다. 코로 들어온다. 눈꺼풀의 뒤편으로 기어 들어온다. 얼굴 전체, 아니 몸 안에 격통이 흐른다. 나는 어찌할 수도 없이 쓰러진 채 발버둥만 치고 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든다. 그 가게의 이름이 이제야 이해가 간다. 인식마트. 사람이 먹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먹는 것이었다. 이제서야 깨닫고 후회한다. 그 아저씨는 분명 교활하고 사악한 사람일 것이다. 과자 하나하나에 구더기에 알을 주입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며 나는 조금씩 의식을 잃어갔다. 격통 속에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며. 다음날 일을 마치고 돌아온 어머니가 발견한 것은 무수한 구더기에게 얼굴을 뜯어먹힌 채 죽어있는 나였다. 인식이 사람을 먹는, 사람을 먹어치우는 그런 뜻이었네. 이건 좀 그냥 무섭다기보다 이거 다음에는 과감한 스킨십? 한밤에 여자친구와 드라이브 중이었다. 신호 대기 중이었는데 여자친구가 옆차를 보고 얼굴을 붉힌다. 옆차 커플 스킨십 대단해. 운전 중인데 마주보고 껴안고 있어. 그렇게 이야기하니 쳐다보지 않을 수 없었다. 여자친구는 이어서 설명한다. 운전석에서 서로 안고 있다니 과감하네. 나도 저 여자처럼 자기 운전하는데 앞에 앉아도 돼? 여자친구는 묘하게 들떠 있었지만 내 표적은 창백했을 거다. 등 뒤로 식은땀이 흐른다. 옆차에는 젊은 남자 혼자 타고 있을 뿐이었다. 그렇다면 여자친구가 본 것은 뭘까? 밑으로 쭉 내려볼까? 산나물? 우리 형이 초등학생 때의 이야기다. 당시 나는 아직 태어나기 전이었다. 형이 초등학교 5학년일 때 봄에 할아버지와 함께 가까운 산에 산나물을 캐러 갔었다고 한다. 찾고 있던 것은 두릅이라고 하는 나물로 싹의 줄기에 가지가 나 있지만 봄에 나는 싹으로 튀김을 만들면 무척이나 맛있다. 형은 그 산에서 자주 놀곤 해서 두릅이 어떤 것인지는 잘 몰라도 산길을 잘 알고 있었다고 한다. 그랬기 때문에 할아버지에게 두릅의 특징에 관해 설명을 듣고 나서 형은 혼자서 서슴없이 산속으로 들어갔다고 한다. 형은 두릅을 캐는데
몰두해서 평소에는 멀리서 보기만 하고 들어가지는 않던 곳까지 갔다. 결국 마음에 들 만큼 많은 두릅을 캐내고 돌아가려는데 가까운 곳에서 인기척이 났다고 한다. 주변을 돌아보자 10m 정도 떨어진 큰 바위 위에 바짝 마르고 더러운 기모노를 입은 백발의 할아버지가 앉아 있었다고 한다. 형은 조금 놀랐지만 그 할아버지의 발밑에 산나물 바구니가 있는 것을 보고 나서 이 할아버지도 산나물을 캐러 왔구나 싶어져서 인사를 하고 돌아가기로 했다고 한다. 그러자 그 할아버지가 이 녀석 두릅싹을 찾고 있는 게구나 라고 말하면서 여기저기 이가 빠진 입을 벌리며 희죽 웃었다고 한다. 형은 기분이 조금 나빴지만 네, 할아버지도 산나물 찾고 계셨나요? 라고 되물었다고 한다. 그러자 할아버지는 산나물 바구니에 손을 뻗더니 이 몸은 두릅싹을 아주 좋아하지. 두릅의 싹이라면 생으로도 먹을 수 있어 라고 말하면서 그 자리에서 싹을 와작와작 먹어치우기 시작했다고 한다. 형은 그 광경을 보고 깜짝 놀라서 할 말을 잊었다고 한다. 그 할아버지가 먹고 있는 것은 두릅의 싹이 아니라 땔감으로 쓰던 옷나무의 싹이었던 것이다. 두릅과 옷의 싹은 모습은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식물이다. 오히려 옷은 지독한 독을 가지고 있다. 그런 것을 와작와작 씹어먹고 있는 할아버지를 보자 형은 무서워서 말도 못하고 그저 눈물만 뚝뚝 흘리면서 거기에서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그 할아버지는 점차 몸 안에서부터 질척질척한 피가 입으로 흘러나오기 시작했다고 한다. 거기다 자세히 보니 발이 꺾여 있는 것 같이 이상한 모습으로 구부러져 있었다고 한다. 이건 양보하지 않을 거야. 이 근처에서 먹을 수 있는 건 이미 다 먹어버렸다고. 네 녀석도 마을에 먹을 게 없어서 산까지 온 것 같지만 유감이구나. 그리고 할아버지는 또 희죽 웃었다고 한다. 그리고 다음 순간 휙 하고 할아버지의 모습이 사라졌다. 형은 그 후 울면서 산을 달려 내려갔지만 어른들은 누구 하나 그 이야기를 믿어주지 않았다고 한다. 아무도 자기 말을 믿어주지 않아 형은 혼자서 시무룩해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그때 동네의 이장님이 동네에 내려오는 옛날 이야기를 알려주셨다고 한다. 네가 갔던 산은 옛날 노인들을 버리는 산이었단다. 게다가 기근 때마다 사람 수를 줄이기 위해 노인들을 산으로 보냈지. 수많은 사람들이 저기서 먹을 것을 찾으며 죽어갔단다. 버림받은 노인들은 먹을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라도 입에 넣었겠지. 네가 봤던 건 그 사람들 중 한 명일지도 모르겠구나. 이장님은 이 옛날 이야기는 다들 모르니까 다른 사람한테는 이야기하지 말렴 하고 형에게 약속을 받았다고 한다. 그리고 풍요로운 시대에 태어난 걸 다행으로 여기거라고 말한 뒤 형을 집까지 바래줬다고 한다. 형은 아직도 그 산이 어디인지 가르쳐주지 않는다. 이야기를 들은 뒤부터 자주 물어봤지만 산의 위치만은 화를 내면서 가르쳐주지 않았다. 라는 산나물의 이야기. 그리고 하나 더. 화장품. 나는 거울을 보고 싶지 않다. 내 얼굴이 비치는 것을 보고 싶지 않다. 나는 내 얼굴을 보고 싶지 않다. 눈에 띄기 때문에,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내 눈가의 주름이, 입가의 주름이 점점 늙어가는 나의 얼굴이. 집안의 거울을 모두 깨버리고 싶다. 내 얼굴이 비치는 모든 것을 부숴버리고 싶다. 그런 충동들을 눌러가며 살아간다. 얼굴에 손을 대면 낡은 고무 같은 피부가 잡힌다. 손가락으로 잡아들리면 천천히 원래대로 돌아가는 피부가 너무나 애처롭다. 내 얼굴은 어떻게 변해가는 걸까?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온몸에 소름이 끼친다. 이대로 계속 나이를 먹다 보면 얼굴은 점점 더 늙어갈 것이다. 주름은 더욱 깊어지고 얼굴은 축 늘어질 것이다. 마치 딴 사람같이 변해버리는 것이 무섭고 또 무섭다. 종종 너무 불안해져 머릿속에 아무런 생각도 들지 않고 난다. 그러고 보니 흰머리도 늘어난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한 탓일까? 내가 무너져간다. 날마다 내가 무너져간다. 아무리 화장품을 발라 개선해보려 해봐도 바뀌지 않는다. 방 안에 쌓여있는 화장품이 보인다. 내용이 새고 있는 것인지 이상한 냄새가 난다. 어쨌거나 나는 거울 따위 보고 싶지 않다. 중학교 때부터 나는 남자들에게 인기가 좋았다.
검은 교복 위에 빛나는 나의 아름다운 얼굴을 모두가 바라보고 있었다. 질투의 시선들이 나에게는 기분 좋았고 긴 검은 머리가 휘날릴 때면 행복했다. 섬세한 쾌락의 세계에 들어간 것 같은 느낌이었다. 나는 특별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고등학교에 들어가서도 그것은 계속되었고 내 주변에서 남자가 사라지는 날은 없었다. 나는 마치 옷을 갈아입는 것처럼 남자를 갈아치웠다. 나는 특별한 사람이고 내 얼굴은 특별하기 때문이었다. 그렇지만 나는 특별한 존재여야만 하는데도 시간이 흐를수록 특별하지 않게 되어버렸다. 세상이 이상해진 걸까? 내가 무슨 나쁜 짓을 해서 벌을 받고 있는 것일까? 내 얼굴에 상처처럼 생겨나는 주름. 몇 번씩이나 커터칼로 그것을 잘라내려 했던 것일까? 손톱으로 긁어내면서 아름다운 얼굴로 돌아가려 했었는데 나는 나의 얼굴이 싫다. 기분 나빠서 참을 수 없다. 만약 나와 같은 얼굴을 한 사람이 눈앞에 나타난다면 어떻게 할까? 지금까지 해보지 못했던 것을 할지도 모르겠다. 얼굴의 가죽을 잘게 커터칼로 잘라내서 한 조각 한 조각씩 얼굴에서 떼어내서 내 얼굴 위에 붙여놓는다. 어쩌면 그것을 먹으면 내 얼굴에 영양이 전해질지도 모른다. 내 피부니까 꼭 특별한 맛일 것이다. 입속에 군침이 돌기 시작한다. 눈에는 DHA 성분이 들어있을까? 그렇다면 물고기처럼 구워 먹는 것이 좋은 걸까? 아니면 그냥 직접 먹어서 영양소가 파괴되는 걸 막아야 하는 걸까? 피부 표면에 번들거리는 액체를 화장품처럼 바르는 건 어떨까? 내 몸이니까 분명 완벽할 것이다. 어째서 나와 똑같이 생긴 사람은 없는 걸까? 있으면 곧바로 실행해서 내 얼굴을 원래대로 돌려놓을 텐데 다른 사람은 안 된다. 그 사람은 내가 아니니까. 나를 멋진 나를 주세요. 나는 나를 죽이고 나 때문에 죽이고 나 때문에 쓰고 싶다. 나의 모습을 한 화장품. 나의 모습을 한 화장품. 나는 입 사이로 침을 흘리며 망상에 빠졌다. 그리고 다음날 길 모퉁이에 나가 서 있기 시작했다. 선글라스를 쓰고 나와 같은 표정을 지은 나를 찾고 있다. 지나쳐가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며 나를 찾는다. 내 얼굴과 조금이라도 닮은 여자가 있다면 바로 말을 걸 것이다. 그녀는 화장품이니까. 나의 화장품. 소름. 네, 여기까지 이 정도 보고 다음에 또 이어서 짧은 무서운 이야기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다음에도 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아직 안 누르셨다면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